지난 이제 시간 마지막에 네네.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랬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네, 네. 이 얘기를 오늘 해보기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순위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 날짜. 그래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날짜 나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봤어. 나는 봤어. 나는 들어갈 집을 딱 봤는데 중개사도 떼어주고 나도 가서 보고 열심히 등기부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깨끗해. 깨끗한 상태에서 나는 도장을 찍고 그날 부지런히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도 좀 챙긴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이 보증금 다 받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등기부를 보지 않고 이제 배당을 받을 때쯤 막 돼갖고서는 진행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2순위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없었잖아요. 없었어. 중단. 근데 나중에 그걸 내용을 알아봤더니 집주인이 네. 그 이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를 접수를 시켜놓고 진행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등기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나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준 거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 그래갖고 내가 확정일자를 이제 받으러 다니는 그 임대차 계약을 쓰는 그때까지는 등기가 기입이 안 된 상태였는데 전자등기가 그 이후에 기입이 돼갖고 날짜는 접수된 날짜랑 이건 기준해갖고 기입이 딱 된 거예요. 이제 느끼기에 따라서는 그날 등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저당 등기 들어가고 나의 확정일자도 오늘이니까 마치 내가 똑같지 않을까 최소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점.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되냐면 확정일자 후에 우선 변제권 발생 효력을 2길,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일을 2길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날. 다음 날. 네. 그러니까 하루가 밀리는 거예요. 하루가 딱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 날 또 뛰어봐. 진짜 이제 세심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다음 날 또 뛰어봐. 네. 그래서 아니야. 네. 순위 아니야. 이러면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사기죠. 이건 사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가 그러면 돼요. 두 번 뛰어봐야 되겠네. 네. 이게 명백한 사기. 조금 방지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등기부 등본이 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근데 맞아요. 보는 사람은 사실 그걸 언제 뗐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뜬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등기소에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신청 처리 중이라는 그 문구가 등기부에 뜨게 돼 있어요. 즉 건저당이 아직 설정은 돼 있지 않았지만 이 등기소에 이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 처리 중이라는 게 뜨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신청된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뭔가가 신청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입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혹시 이런 거 없죠? 분명하죠? 그러면은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받으면은 괜찮은데 물론 그때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이제 사기가 되는 그렇죠. 거 그런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떼보는 게 맞아요. 제일 좋을 그래서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보여주면 그 하단에 그치. 출력 일시가 나와요. 네. 그 맞아. 출력 일시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인가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중인 등기가 있다는 기입이 있거나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전에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그래요. 거예요. 이제 등기부등본은 계약과 이제 거의 동시에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신청 처리 중이라는 게 있는지, 신청 네. 중인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다음 날 한 번 더 떼보고. 당연히 그렇게 이러면은 요건과 관련된 거는 네. 오랜만에 깔끔한 거 하는 거 같아요. 네네. 아까 너무 답답했어. 네네. 다 못 봤는데. 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만약 이제 이런 경우에 네네. 이제 이렇게 순리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 이 거래를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좀 이런 궁금하네요. 이게 공제증서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저도 거래할 때 보니까 네네. 그걸 넣어주더라고요. 뭐 네. 1억 이렇게 해서 네네.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정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 현황하고 그 법적 권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확인해줄 책임이 중개인한테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공인중개사법의 책임이라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라는 게 사실 네. 보험이에요. 네. 1억 한도 보험이거든요. 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보험을 통해 갖고 1억까지는 추가로 더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보호해주겠다라고 뒤에 다시 붙어 있는 거고. 네. 공인중개사 개인이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 한도에 대한 거 더 많은 걸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저게 이제 1년에 1억 원이라고 저는 한 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만 다 주는 게 아니야. 그쵸. 1억 원이. 맞아요.
나는 건별 1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전세가 없죠. 비싼데. 네네네. 그럼 이 제도가 조금 이제 지금의 어떤 가격과 이런 거랑 걸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면 이제 중간 계좌를 이용해요. 이런 거액 거래는 그래서 에스크로우라고 해갖고 네.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매매를 한다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뭐 전세 보증금을 넣는다 하면 에스크로우를 넣어서 은행에서 그 지급할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나가게 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이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느냐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신 이제 수수료가 있죠. 이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사실은 임차인하고 임대인 직접 거래하거나 그러니까. 또는 뭐 건물 매매를 한다고 해도 뭐 10억, 15억짜리 하는 것도 중개사 한 명 딱 끼워서 저 공개 조항 하나 걸어갖고 하는데 사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안 돼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네. 거기다가 요새 이제 최근에 막 등장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임대인이나 건물 매매하는 분들은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안 나와요 또. 중개사를 통해 갖고 하거나 대리인 시켜 갖고 처리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까 그 사람도 그랬겠죠. 뭐 그 삼성 그 앞에 산 사람들. 당연히 그렇겠겠죠. 수수료 각 사람한테도 많이 많이 나오니까. 이 변호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네네. 요 저희 부동산 사기하고도 관련돼 있고 형사적으로 사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네. 공인중개사한테 내 건물을 좀 관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관리를 맡기고 그 중개사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분들 많이 미국에 그렇죠.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분도 그런 많은 외국에 분이 많이 있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계약 권한을 줄 때는 어떻게 권한을 주냐면은 되도록이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게끔 맞아요. 월세 계약을 하게끔 네. 주인들은 원합니다. 맞아요. 전세보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장난을 칩니다. 치죠. 어떻게 장난을 치냐? 네. 본인이 분명히 받은 권한은 월세 받을 권한인데 자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월세 체결하는 거 어떻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받는 것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 또는 그 관리하는 중개업자는 많은 전세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때 집주인한테는 또 어떻게 속이냐? 별도 계약을 해서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사문서 그러면은 위조 행위가 보통 그것도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죠. 네. 2년 3년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내달라고 세입자들이 소송이 요구를 걸리는 하는 거죠. 거예요. 네. 소송이 걸려서 소장이 접수돼 있다는 사실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월세 계약 체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 보증금 액수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몇 억씩 되고 심지어는 막 10억 단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양쪽으로 누가 피해자. 갚아?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권한을 넘겨줄 때 어느 정도 권한을 넘겨줬는지와 관련해서 밝힐 즉 외형적으로 보면 전세 권한을 넘겨줬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책임질 여지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집주인이 명백하게 월세 계약만 체결하게끔 권한을 넘겨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런 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의 맥락에서 네네. 제가 세입자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안 걸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확인해야 되는 거나. 까다롭기는 하지만 네. 반드시 집주인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예. 예. 전반적으로 많이 이런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실 피해가 대리계약,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리계약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내가 권한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서류가 진짜 집주인한테 권한을 받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데 작정하고 이것도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이는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속이려고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입자가 나 집주인하고 만나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또는 통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로
못 만나게 하고 네네네, 통화를 못 하게 해요. 음.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하고. 뭐 그런 그렇죠. 사정이 있는가 네, 보다로 해서 그렇죠. 믿고 넘기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렇죠. 이제 피해를 뭐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넘어간다 뭐 네. 이렇게 그때는 하면서 빨리 좀 떠나야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가 숨기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면 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집 하나 사기 너무 어렵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건물도 그렇고 네. 갭 투자로 마련된 매물에는 안 들어가는 게 답이다. 미심쩍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답이네요. 갭 투자인 건물에는 들어가라. 엥? 대신 어. 보증금을 낮춰라. 불안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면- 세입자가 알아서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계속 약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증금을 그것도 싸게 해서 현실적인 들어가고 얘기. 월세를 깎아서 들어가라. 네 위험하니까. 보증금을 깎아라. 맞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5개월만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6개월까지도 괜찮긴 한데 내가 내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낸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박아놔도 별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넘어서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돼서 내가 뭐 2년을 살아도 1년을 넘게 살아도 아무것도 안 내고 살아도 계속 까도 막 엄청 남아있을 것 같은 돈. 그 돈은 갭 투자하는 데 집어넣었다. 그럼 그 돈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참 일리가 있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증금을 낮추면 그만큼 월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이 피해 이거는 입게 될 확률은 사실은 낮아져요. 네. 그렇지만 내가 매달 그러니까 부담해야 될 생활비. 월세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이유는 일단 목돈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월세를 내는 게 받을 수 적으니까 있으니까. 그만큼 그렇죠. 매달 네.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맞아요. 많이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는 하는 변호사님이 거거든요. 따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월세 내라 그러면 판단하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근데- 이 변호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좀 잘 사는 뭐 알아서 벌이가 좀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아 프레임 좋아. 네. 아, 프레임 좋다. 이렇게 감싸드리면 네. 좀 현실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눈탱이를 세게 맞으면 네. 진짜 이게 회생 불가니까 이걸 못 아니, 맞게 저는 되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어떤 생각을 최근에 갖고 있냐, 전세 보증금은 그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넘어가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변동성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들어가면 그 아파트 담보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전제에서 무조건 그게 유지될 거라는 믿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성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고려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거지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네. 세입자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아, 거네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사기 사건 관련해서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둘째, 자기 스스로가 너무 쉽게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기 셀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 제가 사기 사건을 좀 다뤄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사기를 좀 더 쉽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 네. 좀 더 쉽게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뭐 이익만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내 돈이 나갈 때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재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